형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머니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잖아요. 뒷목 잡고 쓰러지시기 직전이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동생의 비명 같은 독촉. 하지만 저는 피 묻은 장갑을 낀 채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효부 동서한테 달라고 하세요. 전 이제 돈 나오는 기계 안 할 거니까. 매달 바쳐온 50만 원. 그 돈줄을 끊어버린 순간 평화롭던 시댁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과연 효부라 추앙받던 동서의 추악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효도가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참교육.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형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육절기의 날카로운 굉음 사이로 시동생 상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냉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생고기 덩어리를 기계에 밀어넣으려다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 수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고쳐 끼웠습니다. 마트 정육 코너의 서늘한 공기가 얇은 유니폼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귀에 들려오는 시동생의 목소리는 마치 펄펄 끓는 기름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손의 쥔고기에서는 축축하고 차가운 핏물이 배어나와 장갑을 적셨습니다. 바쁜 시간인 거 알잖아. 용건만 말해. 나의 건조한 대답에 상철은 숨이 넘어갈 듯 씩씩거렸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악질 채무자에게 독촉하듯 그의 목소리에는 당당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용건이라니요. 지금 어머니가 이번 달 돈을 못 받으셨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자동이체 오류인가해서 아픈 다리 이끌고 은행 창구까지 가보셨다는데 창구 직원이 뭐라 한 줄 아세요? 해지됐답니다. 형수님이 직접 해지했다면서요? 상철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에서 국거리를 포장하던 여사님이 흠칫 놀라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피와 기름때가 묻은 목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훔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오류 아니야, 도련님. 내가 끄는 거 맞아. 네.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용돈을 상의도 없이 끈다니요. 형은 알고 있어요? 아니, 20년 동안 잘 보내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상의는 도련님이랑 동서가 안 했지. 어머니 용돈 두 사람이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20년 동안 나 혼자 했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아니, 형수님은 돈도 버시면서 왜 그러세요? 푼돈 몇 푼 아끼자고 시어머니 굶기겠다는 겁니까? 어머니 지금 혈압 오르셔서 뒷목 잡고 누우셨어요.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이라. 나는 입안에 고인 쓴 침을 삼키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상철이 말하는 그놈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지난 주말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불과 3일 전 시댁 거실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트 오픈 준비를 하고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고기를 썰다가 조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에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변한 하체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쉴 틈 없이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내 카드는 이미 생활비와 병원비로 한도 초과 직전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드린 현금 5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라도 마련해 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응당 풍겨야 할 고소한 기름 냄새나 생선 굽는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듯한 퀴퀴한 곰팡내와 썰렁한 냉기만이 훅 끼쳐와 나를 반겼습니다. 부엌은 불 꺼진 채 싸늘했고 싱크대에는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동서 수진이 입가에 묻은 과즙을 닦으며 일어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껍질 벗긴 배와 사과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는커녕 밥솥은 차갑게 식어 있고 쌀 한 톨 씻어놓지 않은 뻔뻔한 집안꼴에 기가 찼습니다. 동서, 제사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형님. 제가 오늘 손목이 좀 시큰거려서요. 어머니가 형님 오면 같이 하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죠. 형님 손 빠르시잖아요. 수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핑계를 대며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나오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왔냐? 늦게도 온다. 남들 며느리는 아침부터 와서 전 부친다는데 너는 직장 핑계로 매번 상전처럼 늦게 오는구나. 집안꼴 썰렁한 거 안 보이냐? 얼른 가서 불부터 켜라. 나는 울컥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품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만 원. 하루 종일 칼질하며 번 내 피와 땀,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마트 폐기 상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바로 음식할게요.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턱짓으로 식탁 구석을 가리키며 귀찮다는 듯 뱉었습니다. 거기 둬라. 돈 몇 푼 주는 거로 생색은. 그나저나 너는 올 때 빈손이냐? 귤이라도 한 박스 사오지, 쯧. 정이 없어, 정이. 50만 원이 든 봉투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으며 식탁 모서리로 밀려났습니다. 내 성의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쌀을 씻는 내 손등 위로 차가운 수돗물이 쏟아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수진이 현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올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 자기 남편, 그러니까 도련님 상철에게는 콧소리를 내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생각났다는 듯 화려한 쇼핑백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참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이거 보세요. 아까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수진이 꺼낸 것은 얇은 스카프 한 장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무늬가 들어간 기껏해야 3만 원이나 할까 싶은 지하상가표 스카프였습니다. 심지어 포장지 틈으로 MADINCHINA 태그가 살짝 보였다가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반응은 내 50만 원을 받았을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세상에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박 여사는 마치 금덩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 앞으로 달려가 이리저리 비춰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색깔 고운 것 좀 봐라. 내가 딱 좋아하는 진달래색이네. 역시 센스는 수진이가 최고야. 늙은 시어미 멋쟁이 만들어주는 건 우리 수진이뿐이네. 어머니, 형님도 계신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은 현금 준비하셨잖아요. 수진이 여우처럼 눈웃음을 치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혀를 찼습니다. 돈이다냐?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지. 미선이 너는 뻣뻣해가지고 애교도 없고 돈 봉투만 툭 던져놓으면 다인 줄 알지? 수진이 좀 보고 배워라. 싹싹한 게 얼마나 예쁘냐. 그 순간 내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상우는 구석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50만 원은 여전히 식탁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2만 원짜리 스카프는 시어머니의 목에서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상우는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두운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최근 1년 송금 내역 합계 600만 원. 최근 10년 송금 내역 합계 6천만 원. 경차 몇 대가, 아니 지방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될 법한 돈이 시댁이라는 밑빠진 독에 부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무엇을 샀는가? 칭찬? 인정? 아니면 가족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골병든 몸과 돈만 아는 독한 며느리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해지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뜬 팝업 창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의 관성,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욕먹기 싫어하는 본능, 그 모든 것이 내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너는 정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비아냥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기 송금이 해지되었습니다. 짧은 진동과 함께 알림이 떴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후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것은 뜨겁고 강렬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치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풀어 헤친 듯한 쾌감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마트의 소음이 나를 현실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수화기 너머에서 꾀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돈 보내세요. 안 그러면 저 가만 안 있어요. 형한테도 다 말할 겁니다. 상철의 으름장에 나는 쥐고 있던 고기 칼을 도마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작업대에 울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고 듣고만 있던 예전의 김미선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요? 도련님이 와서 대신 고기라도 써실래요? 아니면 그 잘난 형한테 전화해서 생활비 좀 보태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형수님, 진짜 미쳤어요? 미친 건 너희들이지. 어머니한테 똑바로 전해. 싹싹하고 센스 넘치는 효부 동서가 있으니 이제 그 집 기둥뿌리는 동서한테 부탁하시라고. 나는 이제 돈 나오는 ATM 기계 안 할 거니까. 아니, 형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도련님, 앞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돈 타령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동서가 사준 스카프 팔아서 쌀 사드시라고 해. 나는 상철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 고기 주문 밀렸어요.
멀리서 매니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핏물이 밴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버리고 새하얀 장갑을 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어디 한번 그 잘난 효부 며느리랑 잘 살아보라지. 나는 도마 위에 놓인 커다란 생고기 덩어리를 향해 힘차게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시계 바늘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등지고 현관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술 냄새와 함께 잔뜩 찌푸린 남편 상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발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나를 보자마자 억눌러왔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상철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며.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셨단 말이야. 상우는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식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분노로 인한 경련이 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한 번 못 치던 위인이 본가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두툼한 장부를 그의 앞으로 스르륵 밀었습니다. 왔어? 술 마셨으면 씻고 자. 소리 지르지 말고. 지금 잠이 와. 당신이 어머니 용돈 끊고 동생한테 막말했다는데 내가 잠이 오겠냐고. 당신 정말 왜 이래? 갱년기야? 아니면 뭐 나 무시해? 무시? 누가 누구를 무시했는데?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상우는 내 서늘한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한테 50만 원이 돈이야? 자존심이지.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그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이야?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밀어놓았던 장부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마치 피눈물처럼 빼곡했습니다.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당신 월급 350만 원. 그 중에서 아파트 대출금 120만 원, 관리비랑 공과금 40만 원, 당신 용돈 50만 원, 보험료 30만 원. 남는 돈 110만 원이지. 우리 세 식구 식비랑 생활비, 애들 학원비. 그거 110만 원으로 해결됐을 것 같아?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그가 볼 수 있도록 액정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마트에서 8시간 서서 일해서 번 돈 200만 원. 거기서 매달 50만 원씩 떼서 어머니 드렸어. 당신 월급에서 나간 거 아니라고. 내 무릎 갈아 넣어서 만든 돈이야. 근데 뭐, 당신 돈으로 유세 떨어? 상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노동의 가치를, 우리 집 경제 구조의 실체를 애써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끊으면 어머니 생활은 어떡하라고. 그 걱정을 왜 당신이 해? 그렇게 끔찍한 효자 아들이랑 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싹싹한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수진이네 형편 안 좋은 거 알잖아. 형편? 백화점 스카프 살 형편은 되고 시어머니 밥값 낼 형편은 안 돼? 당신 그 집 사정 진짜로 알긴 알아? 동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짜린지는 알아? 나는 쏘아붙였습니다. 상우는 할 말이 없자 다시 본지를 흐리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 몰라. 어쨌든 당신이 잘못했어. 이번 주말에 본가 가서 무조건 빌어.
다시 자동이체 걸어놓고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이혼이고 뭐고 끝장 볼 줄 알아. 그는 탕 하고 식탁을 내리치고는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끝장을 보는 게 누군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상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효도 청문회를 위한 무대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두꺼운 요가 깔려 있었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채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서 수진이 앉아 부채질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 상철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우리 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형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곡기를 끊으셨어요. 상철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박 여사는 앓는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돈 몇 푼에 애미를 고려장시키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나는구나. 그 말은 명백히 나를 겨냥한 비수였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형님 믿고 그동안 얼마나 의지하셨는데요. 갑자기 용돈을 끊으시면 어머니는 어떡해요. 형님 갱년기라 감정 기복 심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갱년기. 그녀는 내 정당한 분노를 호르몬 탓으로 돌리며 나를 예민하고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비는 대신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보란 듯이 앉았습니다. 동서, 말 참 잘했네. 어머니가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의지한 거지. 그리고 갱년기라서 돈 끄는 거 아니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끄는 거지. 나의 당당한 태도에 누워있던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흰띠가 흐트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정신이 들어? 내가 시집와서 해온 게 뭐 있다고 그깟 돈 50만 원으로 유세를 떨어. 내가 너희들 집 살 때 보태준 돈이 얼만데. 어머니, 집 살 때 보태주신 2천만 원이요? 20년 전 그이 월급 쥐꼬리만 할 때부터 제가 3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죠. 그러다 물가 올랐다고 올려달라 친구분 며느리는 더 준다 비교하시며 닥달하셔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야금야금 올리셨잖아요. 나는 숨도 쉬지 않고 팩트를 쏟아냈습니다. 매달 드린 돈에 명절, 생신 때 드린 목돈까지 다 합쳐보세요. 원금만 1억이 훌쩍 넘어요. 그 2천만 원? 진작에 갚고도 남아서 이 집 리모델링까지 해드렸을 돈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논리로 밀리자 그녀는 다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가족끼리 계산기를 두드려.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내가 너를 맏며느리라고 얼마나 믿었는데. 수진이 밥만 닮아봐라. 쟤는 형편 어려워도 와서 내 어깨 주무르고 살가운 말 한마디라도 한다. 너는 돈 던져주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중이 내 반응에 의아해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정이 없어서 돈만 드렸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동서처럼 정으로 효도하려고요. 돈은 이제 필요 없으시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무슨.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시는 효부 동서 있잖아요. 센스 있고 애교 많고 싹싹한 둘째 며느리. 이제 생활비는 동서가 책임지면 되겠네요. 동서, 듣고 있지? 나는 수진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부채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가게도 지금 적자고 애들 학원비도 밀려서. 형편? 동서, 저번에 백화점에서 샀다던 그 스카프 2만 원짜리 짝퉁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살 돈이면 어머니 쌀 한 포대는 사드렸겠다. 그리고 상철 도련님 형한테 툭 하면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하시죠?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상철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동서는 돈 없대요. 근데 저는 돈 있어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쁜 며느리니까요. 착하고 효심 깊은 수진이가 알아서 하겠죠.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그 정으로 배 채우시면 되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기가 막혀 입만 벙긋거렸고 상우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 당신은 남아서 효도하고 와. 나는 내일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거기 안 서?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박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직전 나는 틈새로 거실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훔쳐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씩씩거리며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에게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라도 이번 달. 박 여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이 곤란한 표정으로 남편 뒤로 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차에 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지옥의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내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미로 속으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가 흉물스러운 성처럼 보였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집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의 늦가을 한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박 여사는 보일러 컨트롤러의 온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애구구, 춥다 추워. 그녀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며느리 수진이 사줬다던 그 얇은 스카프를 목에 칭칭 감은 채 전기장판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맏며느리 미선이 보내준 50만 원으로 기름 보일러를 빵빵하게 돌리고 뜨끈한 사골 국물을 끓여 먹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김치 쪼가리와 말라비틀어진 멸치볶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번 단축키, 큰아들 상훈이 아닌 둘째 며느리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리고 나서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하이톤의 콧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귀찮음이 묻어나는 건조하고 바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목에 걸린 가래를 퇴 뱉어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나다. 밥은 먹었니? 아유, 어머니. 지금 점심시간이라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그게 이번 달 관리비가 나왔는데 내가 수중에 현금이 딱 떨어져서 말이다. 가스비랑 전기세 낼 돈이 모자란데 내가 한 30만 원만 좀 붙여줄 수 있겠니? 큰애한테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겠고. 박 여사는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효부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30만 원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 요즘 적자라니까요. 애들 영어 학원비도 밀려서 저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밥 굽는 건 참아도 추운 건 못 참겠어서 그런다. 내가 형편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집 다 너희 줄 건데 그거 미리 좀 땡겨 쓴다고 생각하면. 아참, 어머니. 저 지금 손님 왔어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형님 돈 잘 벌잖아요. 뚝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박 여사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라며 알랑방귀를 뀌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효심도 같이 떨어진 것일까요? 박 여사는 차가운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맏며느리 미선에 무뚝뚝하지만 묵직했던 50만 원의 온기를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선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나는 집 앞 정육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 꽃등심 2인분 더 주세요. 된장찌개도 하나 추가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붉은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있는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면 시어머니 약값이나 시댁 공과금으로 들어갔을 터였습니다.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고기를 내 입에 넣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고기를 다 사주고. 대학생 딸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나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무슨 날은? 엄마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니?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게 남는 거지. 많이 먹어. 입안에서 고소한 육즙이 터졌습니다. 죄책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이 맛있는 걸 참고 살았던 미련함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나는 삼겹살 비계만 떼어 먹고 시댁 식구들 입에 소고기 넣어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나를 위해 쓰이니 이렇게나 달콤하고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나는 소화도 시킬 겸 근처 유명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여유를 즐기던 그때였습니다. 아니, 글쎄 그 노인네가 아직도 정정하다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이톤의 비음 섞인 목소리, 동서수진이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화분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은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화가 아니라 앞사람에게 열변을 토하는 중이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그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냄새나는 발 주물러가며 어머니 최고 소리 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줄이었던 형님이 손을 딱 대니까 이제 나보고 생활비 내놓으라고 난리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수진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친구가 묻자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카페 아니라 내용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긴. 승부수를 띄워야지. 어차피 그이 사업 자금 급하잖아. 어머니 사시는 그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언공증을 제대로 안 해놨어. 어머니 치매 기운 있다고 뻥 좀 치고 내가 모신다는 핑계로 인감도장 받아서 담보대출 땡기려고. 야, 그거 범죄 아니야? 큰형님 내가 알면 어쩌려고. 큰형님? 아유, 그 곰 같은 여자가 뭘 알겠어. 지금 시댁이랑 연 끊겠다고 난리쳐서 당분간 얼씬도 안 할 거야. 이 기회에 싹 작업해야지. 대출받아서 상철 시가게 하나 차려주고 남는 돈으로 나 명품 백 하나 지르고 그러다 노인네 돌아가시면 집 팔아서 갚으면 돼. 어차피 그 집 우리 남편 몫이나 다름없어.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효보? 싹싹한 며느리? 그동안 시어머니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동서의 실체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청소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그 작은 아파트. 비록 낡고 오래됐지만 박 여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치매 환자로 몰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근데 노인네가 도장을 쉽게 내줄까? 걱정 마. 내가 며칠 굶겼더니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가서 공국 한 그릇 끓여주면서 서류 사이에 슬쩍 끼워 넣으면 돼. 눈도 침침해서 글씨도 못 읽으시는데 뭐. 수지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음성 녹음일이라는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갉아먹던 기생충을 박멸할 강력한 살충제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와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머리채를 잡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때, 더 잔인한 방법으로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남편 상훈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지금 빨리 응급실로 와야겠어. 상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 누가 다쳤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상철이가 집에 갔는데 의식이 없으시더래. 영양실조랑 저체온증이라는데. 일단 빨리 와봐. 영양실조, 저체온증.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아들 둘 있는 집 어머니가 굶고 추워서 쓰러졌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며칠 굶겼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녀는 계획대로 시어머니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나는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녹음되어 있는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나는 카페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완벽한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택시를 잡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동서. 당신이 끓여주겠다던 그 곰국보다 더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니까. 택시가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이제 곧 병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 막이 오를 것입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알코올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신음이 뒤섞인 그곳은 마치 아비규환의 전쟁터 같았습니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그 혼란스러운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창백한 얼굴로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서 있는 남편 상훈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고 축 늘어진 회색 점퍼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상훈 씨, 내가 부르자 상훈이 퀭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 꼴이. 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커튼이 쳐진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그 깐깐하고 기세등등하던 박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뚝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볼은 움푹 패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양말을 벗겨놓은 발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발 뒤꿈치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저체온증입니다. 차트를 든 젊은 의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굶어서 실려오는 노인분은 거의 없는데 보호자분들 대체 집에서 환자를 어떻게 케어하신 겁니까? 며칠만 더 늦었으면 쇼크사할 뻔했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거의 없어요. 의사의 질책 어린 시선이 상훈에게 꽂혔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아들 둘이 버젓이 살아있는 집안의 노모가 굶어서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소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형, 갑자기 오라고 하면 어떡해? 나 가게 오픈 준비 중이었다니까. 시동생 상철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환자복을 입은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는 기색보다는 병원 특유의 냄새가 싫다는 듯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참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러세요. 놀랐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다가가 대뜸 물었습니다. 저기요, 병원비 많이 나오나요? 보험 처리는 되죠?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상훈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상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게 자식아. 헉, 형, 왜 이래? 이거 안 나? 상훈은 상철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상훈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어머니 집이랑 너희 집 걸어서 10분 거리야. 10분. 내가 바빠서 못 가면 너라도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니야. 굶으셨단다. 어머니가 며칠을 굶어서 쓰러지셨대. 너희 부부, 어머니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밥이라도 챙겨드렸어야지. 아, 아니 형. 나도 바빴어. 그리고 밥은 형수님이 챙기던 거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상철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놀고 먹었어요? 다 먹고 살자고 바빠서 그런 건데, 그리고 형님이 갑자기 돈 끊어서 어머니가 충격받으신 거잖아요. 원인 제공은 형님네가 해놓고 왜 우리한테 화풀이세요? 수지는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상우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듯 헐떡거렸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서, 바빠서 못 챙겼다고? 나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진이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요. 형님처럼 편하게 마트에서 고기나 써는 줄 아세요? 저는 머리 쓰는 일 하느라 골치가 아프다고요. 그래, 머리 많이 썼더라. 아주 비상하게 썼어. 나는 휴대폰의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차피 그이 사업 자금 급하잖아. 어머니 사시는 그 아파트. 유언공증을 제대로 안 해놨어. 어머니 치매 기운 있다고 뻥 좀 치고. 인감도장 받아서 담보대출 땡기려고. 응급실의 소음 사이로 수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상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며칠 굶겼더니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가서 공국 한 그릇 끓여주면서 서류 사이에 슬쩍 끼워 넣으면 돼.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병실 주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훈의 손에서 힘이 빠져 상철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담보대출? 굶겨? 이건, 아니, 오해예요. 이거 조작된 거야. 형님이 나 모함하려고. 수진이 사색이 되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조작? 내 친구랑 카페 직원들이 다 봤는데 CCTV도 확보해줘? 형님, 수진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모두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언제 깨어났는지 박 여사가 링거줄을 뜯어낼 듯 꽉 쥐고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내 며느리 내가 나를 굶겨? 내 집을 담보로? 박 여사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형편없었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수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다 먹고 살자고. 우리 애들 학원비가 없어서. 닥쳐라. 박 여사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아꼈는데. 맏며느리가 주는 돈은 덥석덥석 받으면서도 너 기죽을까봐 몰래 용돈 챙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너 먼저 먹이고 내가 나한테 싹싹하게 구는 게 다 내 집 탐나서 그런 거였어? 빨리 죽으라고 밥까지 굶겨? 박 여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도 걸음을 멈추고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앙상한 등을 감싸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병신이라 처자식 건사도 못하고 어머니 이 꼴로 만들었어요. 상철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지
입술만 깨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서 건조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파국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평생 쌓아올린 헛된 자존심의 탑이, 그리고 가짜 효도로 포장되었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수진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빌 거 없어. 법대로 할 거니까. 네, 법이라니요? 존속 학대, 사기 미수. 변호사 알아봐야 할 거야. 내가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갈 거거든. 형님,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가족? 밥 굶기고 집 문서 훔치려는 게 가족이니? 너희는 그냥 범죄자야.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상훈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상철에게 다가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상철과 수지는 도망치듯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겁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나에게 돈으로 유세 떤다며 호통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는 20년 동안 묵묵히 헌신했던 돈만 아는 며느리와 혀끝으로 효도하며 뒤로는 칼을 갈던 살가운 며느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링거줄이 꼬이지 않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박 여사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잡지 않고 이불 속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기엔 내 지난 20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어머니, 죽 좀 사올게요.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나는 덤덤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미선아, 미선아 하고 부르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내 눈앞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제호장, 진정한 자유. 퇴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 박 여사의 집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어록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차갑게 내려앉은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팡이의 의지에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수진이 누워서 배를 깎아먹던 소파에는 벗어둔 허물 같은 담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애구, 애구구. 박 여사는 앓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김치통 몇 개와 유통기한 지난 우유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장봐올게요라던 수진의 말은 공수표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둘째 아들 내외는 경찰 조사를 피해 잠적해버렸고 전화기는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 여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자신이 지난 20년간 맏며느리 미선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을 하나하나 되씹어야 했습니다. 돈 봉투를 던지던 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던 표정, 그리고 등에 비수를 꽂은 비교와 디넌드.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남편 상훈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화해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올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미선아, 이거 받아라. 그것은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정리된 내역서와 함께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낡은 봉투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이다. 그리고 이 집, 나 죽으면 너 다 줄게. 수진이 그년한테 속아서 내가 미쳤지. 내가 진국인 줄 모르고. 미선아,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제 너밖에 없다. 박 여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 상우는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안쓰러웠겠지만 감히 나에게 받아주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겪은 세월의 무게를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박 여사가 내민 봉투를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돈 어머니 쓰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따뜻하게 보일러 떼세요. 아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해. 어머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아요. 억지로 붙여봤자 물만 셀 뿐이에요. 저 지난 20년 동안 며느리 김미선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돈 내고 욕먹고 일하고 무시당하고 이제는 그냥 김미선으로 살고 싶습니다. 미선아, 다신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절이나 생신 때 도리 지키러 올게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달 용돈 드리고 수시로 와서 반찬해 드리고 감정 쓰레기통 되는 일은 안 합니다. 어머니 노후는 이 돈으로 요양보호사 부르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나의 차분한 선언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수진이 앗아간 것은 돈과 집문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먼저 깬 것은 다름 아닌 박 여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하마. 내가 염치가 없어서 더 붙잡지도 못하겠구나.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란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평온한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상훈이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내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미선아, 고생했어. 그리고 고맙다. 이혼 안 해줘서. 누가 안 한대? 당신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야. 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상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로소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설레는 표정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화사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시댁에 쏟아부었던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마트 일은 그만두지 않았지만 노동의 목적이 달라지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미선아, 여기야, 여기.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손에는 고무장갑 대신 여권이, 마음에는
돌덩이 대신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 여사의 아파트. 요양보호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은 박 여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구석에는 수진이 사줬던 그 싸구려 스카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국 식어요. 요양보호사의 무미건조한 말에 박 여사는 힘없이 국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에 시린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며느리를 저울질하고 가짜 효도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내친 대가는 춥고 쓸쓸한 노년이었습니다. 나는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기체를 느꼈습니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는 비로소 20년 묵은 체증을 완전히 날려보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러 갑니다. 푸르른 하늘이 내 앞길을 축복하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시원한 나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이 뻥 뚫리셨나요? 20년 호구 생활을 청산하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난 미선 씨의 마지막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에겐 때론 단호한 손절만이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날아오를 주인공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미선아, 행복해, 6글자나 박수 이모티콘 하나씩만 툭 남겨주세요. 1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가 세상의 모든 미선 씨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